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간 질문 시간 갖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따가 정리하시려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채팅에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 남겨두시면,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보는 셀러 센트럴 화면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여기 셀러 센트럴 화면에서 보시면, 메뉴바에서 광고, 캠페인 매니저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광고 캠페인 매니저를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이제 복잡한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 캠페인 유형 선택이 있는데 여기 캠페인 유형 선택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스폰서드 프로덕트, 그 다음 스폰서드 브랜드, 그 다음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개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존 광고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핵심 지표인 판매 전환에 가까운 광고는 스폰서드 프로덕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브랜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스폰서드 브랜드, 그 다음에 리타게팅 광고 및 새로운 고객 창출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려우시기 때문에 직접 제가 그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서 이 광고 종류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시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수분 크림인 모이스처 크림을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10,000개 이상의 제품 중에서 하나에서 48개의 제품이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1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올가닉 랭킹의 개수는 총 48개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광고들, 그 다음 뭐 간혹 MD들이 추천해주는 상품들로 인해서 60개 혹은 60개 조금 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가닉으로 48개 제품이 나오고 광고로 12개 혹은 이제 MD 추천으로 12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이 부분이 아까 두 번째 유형으로 봤던 스폰서드 브랜드입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는 이게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특징으로는 왼쪽에 바로 이 제품, 브랜드 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걸리게 되고 여기에 이미지나 로고, 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는 보통 3개에서 4개의 제품, 이 제품군들 아니면 뭐 다른 SKU들, 그 브랜드의 SKU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영상을 올려놨죠. 네, 영상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품 1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사진과 제품, 로고와 제품, 영상과 제품 이런 식으로 계제 위치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스폰서드라고 해서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이 광고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력으로 다룰 스폰서드 프로덕트의 광고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상단에 4개가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중단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중간에 이렇게 껴있고 최하단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단이 여기는 올라가 있네요. 힘드네. 김태현 그 보고 이렇게 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품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제품 페이지, 리스팅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배너로 그 제품의 이미지들과 뭐 이제 제품 리스팅, 타이틀, 그다음 이제 별점과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보게 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상품입니다. 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세 번째 유형의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설명들 리스팅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있는 바이박스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어떤 좀 배너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상품입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타겟팅을 할 때 리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브랜드 페이지로 들어오거나 저희 제품 페이지로 들어온 고객들에 대해서 리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제품이라고 하면서 여러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저희가 주력으로 다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제품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A 플러스 컨텐츠를 보고 난 뒤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고객이 이제 리뷰를 봐야겠죠? 네. 리뷰를 보려고 내리다 보면은 리뷰 밑에도 이런 식으로 스폰서드 프로덕트인 관련된 제품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보시게, 이 리뷰를 끝나고 이제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4 stars and above라고 별점 4개 이상의 제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별점 4개 이상, 그 다음 리뷰 50개 이상, 이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스폰서드 프로덕트 유형의 광고이며 또 밑에 보이시는 이 배너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접하시게 되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제품만 나오게 되면은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 유형이다. 그 다음 이제 배너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다. 그 다음 아까처럼 뭐 로고,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정보와 제품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스폰서드 브랜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이제 스폰서드 프로덕트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만 드릴 건데요.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아까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품, 타사 경쟁 제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Product Related to this item이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저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주력으로 경쟁하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스폰서드 프로덕트 유형으로 저희 광고를 여기다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심화하게 되면은 저희 제품에도 타사 경쟁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저희 제품을 타겟팅을 해서 저희 제품군들이 나오게 방어하는 전략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저희 브랜드 페이지에서 저희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A 플러스 컨텐츠에서 저희 제품으로 넘어가는 게 베스트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좀 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어하는 전략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성공적인 업체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게재되는지 거의 지금 90% 정도 확인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는 뭐 아마존 그 메인 배너에서 나올 수 있는 광고 상품이 몇 개 있고, 그 다음 이 외에도 뭐 다른 유명 블로그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언론 페이지에 그 배너 광고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는 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상품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광고 유형들에 대해서 스폰서드 프로덕트, 그 다음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판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스폰서드 브랜드는 저희 그 브랜드의 의의를 알리거나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배너나 혹은 이제 리타겟팅으로 주력으로 쓰신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스폰서드 저희 브랜드가 어차피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폰서드 프로덕트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오늘 광고 세션 웨비나도 스폰서드 프로덕트의 캠페인을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을 누르시면
스폰서드 프로덕트 유형의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저희를 또 머리 아프게 하는 여러 설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설정들은 대부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페인 이름, 포트폴리오, 시작 종료일, 그 다음 일별 예산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는 나중에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캠페인 이름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관리하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예산이 많아졌을 때 이 예산들을 어떻게 할당하고 관리해야 되냐 혹은 뭐 이제 뭐 발렌타인데이라던가 뭐 프라임데이 이런 기념일 때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로 하는 캠페인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뭐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시작 종료일도 예외인 경우 뭐 프라임데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희가 특별히 뭐 딜을 한다거나 혹은 뭐 발렌타인데이처럼 뭐 기념일 이럴 때만 시작 종료일을 해서 그 광고 캠페인을 편성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그냥 종료 날짜 없음으로 해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냥 광고를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끄고 켤 수 있기 때문에 뭐 괜히 광고가 종료되는 일이 없게 그냥 종료 날짜는 없음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일별 예산. 일별 예산으로 이제 그 저희가 광고비를 얼마나 쓸지 측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30을 곱해서 한 달 광고 예산이 뭐 1,500불이다. 이러면은 일별 예산을 30달러 아니면 뭐 3,000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일별 예산이 뭐 10불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설정들은 나중에 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캠페인 설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타겟팅입니다. 타겟팅은 자동 타겟팅과 수동 타겟팅이 있는데요. 자동 타겟팅은 아마존의 알고리즘에 의존을 해서 알아서 타겟팅을 하게 해주는 거고 수동 타겟팅은 저희가 직접 어떤 키워드나 다른 경쟁사 제품, 뭐 혹은 자사 제품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자동 타겟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언어적인 장벽에도 결국에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 비해서 막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들, 뭐 다른 뭐 슬랭이라던가 테일 키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 타겟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그 미국 검색 특성상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제품 검색을 할 때 대표 키워드가 뭐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키워드에서 점유를 하고 이제 나머지 상세 키워드들이 점유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복수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뭐 테일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뭐 관사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검색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선 자동 타겟팅으로 타겟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아무렇게나 자동 타겟팅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아마존 캐리를 통해서 제품을 등록하신 업체라고 하시면 저희가 할 때 뭐 서치텀이라던가 디스크립션, 에이플스 컨텐츠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이미 어느 정도 추출한 상태로 등록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존 내에서도 자동 타겟팅을 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디스크립션이나 뭐 서치텀에 있는 저희 키워드, 그다음 뭐 타이틀, 블랙 포인트에서 추출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자동으로 타겟팅 해주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자동 타겟팅으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캠페인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동이나 수동,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처음에 뭐 사실 실수하셔도 나중에 삭제하고 그냥 다시 만드시면 되지만 뭐 귀찮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겟팅만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결정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입찰 전략이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캠페인 입찰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일단 크게 두 분류로 하면 동적 입찰액, 그다음 고정 입찰액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입찰액이 변경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 제품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적 입찰액에서 뭐 금액이 변경되게 되면은 저희가 원했던 노출량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처음에는 고정 입찰액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입찰액을 고정 입찰액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후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수동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동적 입찰액 중에서도 증액 및 감액을 사용하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는 감액 전용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듯이 고정 입찰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에 이제 토글을 열어보게 되시면 검색 상단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몇 프로까지 입찰액을 증액하거나 아니면은 상품 페이지에 등록될 때 이제 증액하냐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900%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정 입찰액을 일단 뭐 1달러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검색 상단 첫 번째 페이지를 900%로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게 9불까지도 한 번 클릭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처음에는 그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 정도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따가 배치 보고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을 이제 생성을 할 건데요. 도식화 시키자면은 캠페인 밑에 광고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 그룹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 집합을 공유하는 광고 그룹인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저희는 지금 참여하신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SKU가 많지 않은 편이라서 크게 이제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뭐 간혹 가다가 어떤 건기식 브랜드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예를 들면은 뭐 오메가나 그런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비타민 라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건기식으로 묶으면은 같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지만 뭐 오메가는 오메가 쪽 라인이고 비타민은 비타민 쪽 라인인데 같은 타겟팅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광고 그룹에서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오메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 그다음에 이쪽은 뭐 비타민으로 등록을 나눠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될 건데요. 여기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SKU가 많으신 업체이신데 여기 보시면 또 토글에 최신 순서, 가장 오래된 순서, 권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리스팅 일자를 말합니다. 뭐 리스팅을 최신에 등록을 한 순서로 정렬을 하느냐, 가장 오래된 순서로 등록을 하느냐, 뭐 이게 차이인 거고 최근에 추가된 게 이제 권장이라는 겁니다. 권장이라는 거는 아마존에서 자체 기준으로 뭐 리스팅에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뭐 타이틀의 길이, 그다음 뭐 디스크립션, 블랙 포인트의 충분한 설명도, 그다음 뭐 이미지가 적합한가 이 부분들을 판단해서 여기서 권장으로 내주게 되는데 저희 아마존 캐리를 통해서 등록하신 업체 같은 경우는 권장에 무조건 이제 SKU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는 저희가 뭐 이 부분들을 이미 알고 이미지나 키워드들을 등록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권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광고할 때는 한 3가지 정도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광고비를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위에서 오토 타겟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본 입찰액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본 입찰액 설정 또한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가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뭐 매우 일치, 어느 정도 일치, 대체 상품, 보험 상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이티브 키워드라고 해서, 네거티브 키워드라고 해서 제외 키워드 타겟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외 상품 타겟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타겟팅을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존이 막 알고리즘이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키워드 타겟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귀걸이에 대해서 귀걸이 상품인데 뭐 목걸이에 대해서도 간혹 알고리즘이 반응을 해서 목걸이에다가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귀걸이기 때문에 목걸이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 목걸이에도 광고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하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넥클리스라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그 목걸이에 대한 그 키워드들은 제외가 되게 되고,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제 제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경쟁사 제품에 저희 거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토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경쟁사들을 아마존이 그 타겟팅을 해서 저희 제품을 내보내게 되는데, 너무 강한 뭐 이렇게 1200개나 쌓이고 별점도 높은 이런 제품들에 저희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선택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저희 광고 캠페인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외 상품 타겟팅에 그 강한 경쟁사 제품을 등록이 안 되게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제품에 이제 리뷰가 쌓이고 별점이 쌓이면서 강해졌는데, 이 다른 그 제외 상품 타겟팅에 한 다른 제품들을 이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등록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서 그다음에 또 꾸준히 계속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딱히 제외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캠페인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제품을 아무거나 하나 추가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처음에 캠페인 설정할 때 크게 생각해 주실 거는 타겟팅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 다음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캠페인 매니저로 돌아오시게 되면 네, 저희가 방금 등록했던 이 캠페인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왼쪽 메뉴바에 광고 그룹, 계제, 제휴 타겟팅 예상 규칙, 캠페인 설정,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눌러 가시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설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며, 뭐 역사 같은 히스토리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 캠페인에서 뭘 만졌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아까 그 상위 개념이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위 카테고리가 여기 이제 광고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그룹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세팅을 해주셔야 될 거는 타겟팅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타겟팅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근접한 일치, 느슨한 일치, 보완, 대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는 어떤 말이냐면은 근접한 일치와 느슨한 일치는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아까 그 제품 안에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자동으로 오토 타겟팅을 한다고 했는데, 근접한 일치는 그 저희 제품과 정말 근접하게 그 일치한 키워드만을 가지고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슨한 일치는 조금 약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트북 슬리브인데, 제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인데 느슨한 일치를 하게 되면은 뭐 노트북이라고 검색만 해도 이 제품이 관련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검색한 고객한테 이 제품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접한 일치라고 하면은 노트북 정도로는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슬리브 아니면 뭐 노트북 케이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뭐 노트북 마우스로다가 그런 관련 기기에서만 좀 더 타겟팅을 좁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근접한 일치가 권장 입찰액이 느슨한 일치에 비해서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 대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완 상품, 대체 상품을 좀 축약해 놓은 겁니다. 보완 상품은 저희 제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슬리브 같은 경우는 보완 제품이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제품들과 이제 관련됐지만
직접적인 경쟁은 아닌 그런 제품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대체 제품은 저희 제품을 정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 뭐 노트북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가죽 제품이었는데 뭐 천으로 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쟁하고 밀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이제 경쟁이 아닌 저희 그 카테고리군에서 뭐 이 제품을 산 고객이 저희 것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입차액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를 해야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권장 입차액이 여기 볼드 처리해서 여기 나오고 밑에 권장 입차액 범위가 나옵니다. 예, 권장 입차액 범위가 나오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 제품을 최대한 노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대 권장 입차액 범위에서 한 10%나 20% 정도 올려서 처음에 고정 입찰액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7불에 여기 권장 입찰액 범위가 최대이죠. 그럼 여기서 10% 정도 늘려서 뭐 1.7불 이런 식으로 고정 입찰액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0.8이라고 하면 10%, 10%에서 20% 정도, 뭐 0.8, 0.88이라던가 0.9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늘려서 0.8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노출을 할 때 처음에 입찰에서 밀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했던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고비는 좀 더 소모를 하겠지만요. 오토 타겟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입찰액을 고정 입찰액을 하지 않고 동적 입찰액을 하게 되는데, 그 아마존에서도 얘네가 이제 결국 셀러가 광고비를 쓰면 아마존은 수익으로 그 환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얘네 알고리즘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나중에 판매량이 늘고 그다음 뭐 리뷰가 쌓이고 고객의 클릭률이 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그 동적 입찰액을 했을 때 저희가 설정해 놓은 입찰액보다 좀 더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개선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입찰액 범위보다 10%에서 20% 늘려서 최대한 노출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자동 캠페인에 대해서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동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캠페인 이름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타겟팅을 수동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바뀐 게 있다면 키워드 타겟팅을 할지 상품 타겟팅을 할지 광고 그룹마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 그룹은 키워드로만 타겟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광고 그룹은 상품 타겟팅으로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품 타겟팅은 아까 같이 봤듯이 다른 경쟁사 제품에 저희 거를 노출시키는 걸 말하고요. 키워드 타겟팅은 아까 예시로 들었던 수분크림을 봤듯이 이런 식으로 고객이 키워드를 쳤을 때 저희 제품에 나오게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상품 타겟팅은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뭐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또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타겟팅은 크게 어려우실 게 없습니다. 개별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력으로 저희가 경쟁 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ASIN을 직접 입력을 해서 넣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 때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이제 키워드 타겟팅인데요. 여기 보시면 광범위, 구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범위, 구문, 정확히라는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제가 워드를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부분만 익히시고 가면은 수동 캠페인에 대한 핵심은 잡고 넘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크림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타겟팅을 하겠다가 등록을 하고 광범위를 설정하게 되면은 뭐 모이스처 크림, 그다음 뭐 크림 케이크 전혀 의미가 없죠. 저희는 화장품인데. 그다음에 뭐 크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화장품 회사라서 이 크림에 대해서만 크림 말씀드리자 얼굴에 바를 수 있는 크림을 의미한 건데 이 크림을 광범위로 설정을 하게 되면 뭐 모이스처 크림, 크림 케이크, 크리미 같은 이런 부사들도 다 노출이 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단어, 단순 단어로 등록하는 거는 깊이 하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문이 있는데 구문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이스처 크림을 구문으로 등록하시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모이스처 크림 for woman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묶여서 검색어에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모이스처 프리미엄 크림 같은 경우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모이스처와 크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키워드가 들어올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타겟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은 어떻게 타겟팅을 해서 잡아야 되냐? 이거를 뭐 저희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거를 정확히로 타겟팅을 해놔서 가져오는 방향도 있으며 아까 그 광범위를 말씀드렸죠? 모이스처 크림을 만약에 광범위로 등록하게 되면은 모이스처 프리미엄 크림이라는 거를 타겟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문과 광범위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모이스처 크림을 구문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이게 묶여야만 노출되기 때문에 중간에 프리미엄이 끼어들 수가 없고요. 모이스처 크림을 광범위로 등록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끼어들든 앞에 끼어들든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타겟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광범위를 그 범위로 가지고 타겟팅을 할 때는 뭐 단순 키워드라던가 그냥 단순 명료한 그런 구문은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로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뭐 이 키워드는 저희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놓고 뒤에 붙거나 앞에 붙는 키워드를 살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구문으로 등록하시게 되면은 이런 해당 키워드들을 타겟팅해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동입니다. 이렇게 구문이나 광범위를 하게 되면은 해당 키워드를 기준점으로 해서 앞에 키워드가 붙거나 뭐 뒤에 키워드가 붙거나 아니면 여기 중간에 키워드가 붙거나 이런 키워드들을 반자동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히라는 정확 키워드는 그냥 단순 명료합니다. 모이스처 크림으로 정확으로 해놔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 키워드 말고는 어떤 키워드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제외 키워드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 상품으로 등록하시게 되면은 뭐 제외 상품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수동 캠페인이 완료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캠페인과 수동 캠페인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자동을 100%로 예산을 할당을 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키워드들이나 경쟁 제품들, 뭐 보안이나 대체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오셔서 노출을 극대화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기에는 자동의 한 40%, 자동의 50%, 그 다음 수동 50%로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말기에는 자동은 정말 그냥 키워드를 끌어오는 그런 그 정도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20%, 나중에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면 전환이 잘 나오는 그런 키워드를 수동 캠페인에 입력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자동 캠페인은 끄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고객의 검색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제품 트렌드가 시시각각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자동 캠페인을 꺼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뭐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는 한 이러한 흐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 캠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타겟팅을 통해서 저희한테 쓸모없는 불필요한 것들은 네거티브에 등록을 하시면서 개선시키면서 이 자동 캠페인을 살려놓으셔서 저희가 알 수 없는 키워드나 또 새롭게 생긴 신생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것들이 광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 광고 유형들이 실제로 어디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오토 광고, 오토 캠페인, 그 다음 수동 캠페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 그 다음 추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일단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셀러센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마케팅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개선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서 광고 캠페인에 대한 효율을 늘리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고서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 생성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라는 그 영상 광고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하고 이 보고서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 기준을 중점으로 보고 보고서를 뽑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글을 클릭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좀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유형이 검색어, 타겟팅, 광고된 상품, 캠페인,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 그다음 배치, 구매한 상품, 시간별 퍼포먼스, 검색어 노출수 점유율, 이것도 새로 신설이 된 건데 정말 많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게 될 거는 타겟팅. 타겟팅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배치, 그 다음 구매한 상품 혹은 광고대 상품 이거 4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별 퍼포먼스는 뭐 시간별이라고 해서 뭐 분시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캠페인이 단순하시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실 건 없고요.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고 설정에서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고 이걸 뭐 이제 메일로 받아볼 건지 예약된 시간에 받아볼 건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고서 유형 어떤 그 기준으로 보실 건지
그다음 시간 단위, 뭐 요약해서 볼 건지 아니면은 매일매일 했던 것들을 볼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기간도 뭐 30일 단위로 볼 건지 오늘로 볼 건지 어제로 볼 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보고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서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완료됨이라는 이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엑셀을 열고 다시 엑셀로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엑셀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글씨 크기를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시작 날짜, 종료된 날짜, 보고서를 어느 범위로 받느냐 이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뭐 포트폴리오는 보통 저희가 안 해놓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고 캠페인 이름, 광고 그룹 이름,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같이 봤는데 자동 타겟팅, 오토 타겟팅에서는 유형이 근접한 일치, 느슨한 일치, 그다음 이제 그 보완 제품, 그다음 대체 제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유형들로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뭐 이런 거는 네이버나 뭐 SNS 광고를 진행해 보셨다면은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에이코스, 로아스, 뭐 광고비를 얼마나 써서 광고비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 이거의 그 지표인 로아스가 나오고 그거의 역산인 에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코스는 결국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87%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이라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 87%, 88%, 예, 반올림에서 88%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만 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한 88만 원 정도 썼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7일 총판매 12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출을 1000불 정도, 1200불을 위해서 1000불 정도 썼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주문 건수, 전환율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이는 한 번쯤 다 보셨던 결과들이고 그냥 찬찬히 보시면은 어떤 것든 지표인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셀러 센트로 넘어와서 이게 아까 보셨던 타겟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되게 생소한 것들은 배치 보고서일 겁니다. 배치 보고서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치 보고서도 보면 초반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배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치는 결국 내 광고가 어느 지면에 노출이 되었냐, 네, 그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상품 페이지, 그다음 기타 아마존 검색, 아마존 상위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배치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어떻게 나왔냐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오토 타겟팅인데 이 오토 타겟팅을 나중에 수동 캠페인으로 전환을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짜야 되는지 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 아주 가장 좋은 예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존의 상품 페이지와 기타 아마존 검색에서는 로아스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26, 1.45. 그러니까 뭐 100만 원 광고비를 들여봤자 매출이 12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건데 아마존 상위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됐을 때는 무려 8배의 전환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00만 원 광고비만 들이면
800만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수동 캠페인으로 전환을 할 때는 아마존 상위 검색 결과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겠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엑셀 보이시나요? 데스크톱으로 했구나. 잠시만요. 네. 엑셀 화면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 자동 캠페인, 그러니까 아마존 알고리즘에 영원히 맡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결국 저희 걸로 끌고 와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배치 보고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보고서들을 보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배치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우리 제품이 아마존 상위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로 보여졌을 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수동 캠페인으로 진행을 할 때는 아마존 상위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에 더 입찰가를 높여서 노출이 되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노출수가 1200 노출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위치에는 대략 한 100만 건 정도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1000건이 아니라 한 10,000건 정도로만 올릴 수 있다면 그만큼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전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 보고서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상품 보고서 보면서 이번 세션 마치고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네, 구매한 상품 보고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 기본적인 정보들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에이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시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광고된 에이신과 구매한 에이신, 이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건 어떤 말이냐면 저희는 A라는 제품으로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구매된 제품은 B라는 겁니다. 혹은 B라는 제품이 광고가 됐는데 C라는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색깔이 보통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표로 빨간색 제품으로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구매한 제품은 남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터링을 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잘 나갔냐.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의 마음을 처음부터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빨간색이 잘 나왔어. 이러고 이제 빨간색 제품으로 광고를 했는데 결국 고객은 돌고 돌아서 선택은 남색을 구매를 하셨다는 거고, 그 데이터가 쌓여서 고객 선호도가 남색이 더 높다고 하면은 남색 제품을 따로 다른 광고 그룹으로 빼서 거기다 예산을 넉넉하게 두고 남색 제품을 좀 더 고객이 많이 보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전략을 또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보고서를 보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잠시만요,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중에 이 자동 캠페인과 수동 캠페인을 광고 예산을 이제 적절히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타겟팅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배치 보고서, 광고된 상품 보고서, 그다음 이제 노출 점유율 보고서 등등등의 보고서를 보면서 이 전략들을 저희가 그냥 가정으로만 머릿속에 나온 가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 캠페인으로 전환할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키워드, 상품 타겟팅이 있고요. 그 다음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 네. 이거 두 개를 중점으로 수동 캠페인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거를 설명드리기에는 뭐 너무 한정적이고 저희가 이것들을 또 다 알려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마존 캐리어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이제 이 광고만 생각하고 이것만 어떻게 잘할까 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성과로 보답드리는 거를 이제 약속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은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네, 마이크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마이크 음소거 해제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네, 노출 중인 상품 중에 프라임이라고 네, 잠시 화면 같이 보면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프라임이라고 표시되는 이유는 여기 이제 프라임이라고 이제 체크 표시돼서 나오는 것들은 FBA, 네, FBA 창고를 이용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고객한테 배송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입니다. 저희 아마존 캐리 통해서 등록하신 고객사들은 저희가 FBA를 다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 딜리버리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날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FBA 상품들은 다 프라임 체크가 돼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거 뭐 상품 등록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그 아마존 초이스 같은 배지들은 MD나 알고리즘에서 그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광고비 설정이 네네. 모든 광고는 클릭당 광고입니다. 클릭당 과금입니다. 클릭당 과금 비용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클릭당 과금이 나오시게 되고요. 지금 화면 공유가 화면 보이시죠? 네, 약간
네, 뭐 타겟팅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가장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여기 보신 것처럼 클릭당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입찰 전략에서 저희가 고정 입찰액으로 이제 입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정 입찰액에서 1.3불로 하시게 되면은 뭐 딱 그렇게 딱 떨어져서 무조건 1.3불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경쟁 상황에 따라서 뭐 1.2불, 뭐 1.25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당 과금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 입찰액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얘가 감액을 하느냐, 증액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캠페인 입찰 전략이 있는데 동적 입찰액에서 뭐 그러니까 광고에서 판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아마존에서 실시간으로 입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는 그 알고리즘에 그 크게 어떻게 하는지 좀 신뢰를 하지는 않아서 저희는 이제 고정 입찰액과 그다음 나중에 감액 전용 이거 두 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부정 클릭 방지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세션이 5분인가 그때마다 그 클릭할 때마다 과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부정 클릭 방지를 위해서 뭐 경쟁사라던가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클릭으로 해서 과금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세션이 24시간입니다. 해당 IP나 아니 맥 어드레스 기준으로요. 24시간마다 뭐 고객이 이렇게 보다가 저희 거 저희 거를 클릭하고 뭐 괜찮네 다른 거 한번 볼까 이러다가 뭐 다시 한번 클릭을 하더라도 이중으로 그 CPC가 과금되는 건 아니고요. 24시간마다 한 번씩만 과금되게 됩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광고 세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추, 그 뒤에라도 저한테 카톡 주시거나 전화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교육이 전문은 아니라서 좀 광고 세션을 처음 하느라 제 욕심에서 좀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겉핥기식으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이제 다 품고 갔다고 보면 되고요. 그 광고 관리에서 실력은 결국 아까 보셨던 엄청나게 많은 이 보고서 유형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유형이 이번에 하나 더 늘어서 9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의 보고서를 다 보면서 이 고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서 나중에 이제 수동 캠페인을 운영할 때 거기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제 가장 그 광고 쪽에서 트렌디한 데이터 사이언스라던가 뭐 데이터 마케팅하고도 같은 맥락의 얘기고요. 뭐 저희 쪽에서 맞지 않더라도 이런 광고 부분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또 배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운영이라던가 뭐 통합 보고서 같은 내용으로 네,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